오늘 강연의 주제는요, 역사 전쟁입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 전쟁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본 이유는요, 2년 전에 일본이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왜 군함도라는 곳을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했는데 아시나요? 네. 산업혁명의 그 유산으로 홍보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알렸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군함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죠. 위안부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그 위안부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해보면 또 몰라요. 독도 우리 땅 맞죠. 근데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일본들은 이야기하는데 일본이 주장은 뭔지 혹시 아세요? 역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차원 속에서의 어떤 일본과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잘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동북아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좀 치열하게 역사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우리가 감정적인 측면만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제강점기 우리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해방의 꿈을 위해서 싸워왔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성 선생님의 역사 전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만석 씨한테 제가 한번 질문 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서 어떤 게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 경주에 있는 석굴암 불국사?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등재가 될 때 네. 등재가 되었던 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술적인 가치가 있거나 좀 다른 것과 다른 독창성이 네. 있거나 음. 또 얼마나 잘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 아닐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기준들은요. 일단 와 우리 세계 인류가 정말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걸작들 어떤 중요한 역사 순간 속에 딱 등장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유적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한 개인 또는 어떤 한 집단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창의성의 어떤 걸작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보편적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7월 5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7월 5일. 저희 딸 생일 이틀 전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 7월 5일 다 죄송해요.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연들이 있을 텐데 바로 2015년 7월 5일 일본이 그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유산의 군함도를 등재시킨 날입니다. 7월 5일 보니까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 하나가 올라가더군요. 그 광고 혹시 신문 기사로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아하. 그 뉴욕 타임스퀘어에 바로 이 군함도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가 올라갔습니다. 군함도의 진실이라고 하는데 군함도의 진실은 어떤 것들이 있길래 그렇게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까지 올라갔을까요?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이 군함도가 등재가 될 때는요. 유네스코에서의 그 권고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바로 군함도의 전체 역사를 등재하라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등재할 때 일본에서는요. 메이지 유신 시대의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시기에 딱 한정 지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유네스코에서는 그건 안 된다. 유네스코 전체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 이게 바로 유네스코의 어떤 그 권고사항에 대답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의 반에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분명히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일본은 그런 유네스코의 그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지금 바로 군함도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기 한번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원래 이 군함도의 이름은요, 하시마 섬입니다. 하시마. 원래 섬자는 빼야 돼요. 왜냐면 시마가 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마도를 뭐라고 하죠? 일본어로. 쓰시마. 그러니까 시마가 붙으면 이 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시마가 바로 이 섬을 의미하는 건데요. 제가 이 군함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멀리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게 섬이야? 멀리서 보니까 그냥 군함이 진짜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묘한 어떤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함도에 들어가면요, 그 일본 가이드분들이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가장 아주 자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이 뭐냐면 일본 최초로, 육지도 아니고요, 다 통틀어서 최초로 만든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예요. 최초의 아파트가 바로 이 군함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요 세 번째 요 사진은요, 바로 학교입니다. 네. 원래 이 무인도였던 그런 섬이었거든요. 예,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무인도였는데 여기서 이 하시마 섬의 운명을 바뀌어놓는 발견이 하나 이루어지죠. 바로 석탄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것도 아주 질 좋은 석탄이 발견되는 것이죠. 1810년이었습니다. 자, 이 1810년에 이 석탄이 채굴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게 되는데 혹시 미쯔비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미쯔비시라는 회사에서 그렇다면 이 섬을 우리가 매입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석탄을 채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지금 한 운동장, 야구장 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석탄을 채굴을 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기본적인 면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시마 섬 그 주위에다가요, 시멘트를 들이붓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섬을 늘리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한번 그 변신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파란색이 원래 섬인데요. 점점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나가사키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채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 섬 위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채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만든 건물이 뭐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를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여기서 채굴되는 그 석탄을 가지고요, 산업혁명의 어떤 원동력으로서 일본인들이 정말 자랑하는, 정말 여기만 가보시면요, 정말 입에 침이 튀기도록 자랑합니다. 일본의 어떤 그 발전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바로 여기다.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저는 인정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 기다렸어요. 저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일본 산업혁명의 발전에 그 멋진 빛과 같은 그 부분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아픈 기억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저 석탄을 채굴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인 또 중국인 여러 외국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기다렸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군함도, 이제 일본어로 하면은 하시마라는 곳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통이 터질 노릇이잖아요.
자, 과연 왜 저곳 군함도에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석탄 채굴을 해야 됐을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군함도 하시마 탄광의 단면도인데요. 이게 지금 몇 미터 정도로 내려가는지 아세요? 이게 지하 100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지하 1000m 상상이 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석탄의 질이 더 좋아요. 더 좋기 때문에 계속 끌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저 각도가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45도 더 이상이잖아요. 60도에 60도. 지금 저기까지 밀고 내려가가지고 광물을 좀 채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아요. 예, 좁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내려갈 때 60도 되다 보니까 자칫 미끄러지면 굴러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걸로 끈으로 묶고 서로 내려가는 모습들. 이게 지금 어떤 노동으로 진행되냐면 하루에 12시간씩 2교대로 이게 돌아갑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요, 8시간씩 하루에 2번씩 16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갱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기 때문에 이 좁은 갱도에 들어갈 수 있는 채굴. 맞습니다. 바로 어린 학생들이 또 이곳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안부를 통해서 그 어린 소녀들이 또 가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바로 이 강제징용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또 이렇게 동원되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부는요, 이미 바닷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섬이고 이 주위는 거의 바닷속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계속 들어와요. 그 짠 소금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피부에 계속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는 완전 짓무를 대로 짓무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이 40도가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 40도. 그 40도 되는 상황 속에서 가스가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화장실 잘 돼 있겠습니까? 안 돼 있죠. 그냥 그 분비물 냄새와 그 가스가 엉겨져 있는 그 모습들, 정말 말 그대로 막장. 이곳이 바로 막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미쓰비시사에서 매입을 했으면 네. 그 땅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그런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그럼 징용이 되었어도 어쨌든 일을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라는 게 있을 것이고 뭐 네. 그러면 돌아갈 때 여비나 이런 건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회사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금 차이가 일단 나고요. 그 임금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수건값, 신발값 또는 뭐 잠자는 값 이런 식으로 다 떼는 거예요. 떼니까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노동이 끝났을 때 돌아가야 될 여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강제징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탄광에 끌려간 이 강제징용의 사례는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군함도는 정말 일부분이고요. 정말 그 수백 배 되는 그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담바 망간광산에 끌려간 강제징용의 이야기가 있죠. 무려 한 3천여 명이 강제로 동원되었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이 망간이라고 하는 게 건전지의 그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철 있잖아요. 그 철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망간은 중요했죠. 그래서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망간 채굴에 동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진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앉아서 채굴을 해야 돼. 엎드려가지고 채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무려 200kg나 되는 엄청난 그 망간 덩어리를 들고 기어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광산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채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늘가루와 같은 그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바늘 형태의 그 미세가루가 이렇게 몸속에 축적돼요. 이러면서 나오는 병이 진폐증이라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진폐증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십니다. 이 바늘 같은 어떤 그런 형태라서 그 폐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엄청나겠죠. 이렇게 고생했던 이들에게 제공되었던 음식은 또 과연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직접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드셔보시라고요. 진짜로요? 네,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콩깻묵 밥이라는 겁니다. 콩깻묵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요. 콩깻묵? 콩기름을 짜고요. 남은 찌꺼기예요. 네, 이거는 비료로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잡곡을 섞어가지고 만든 밥입니다. 요 두 덩이를 딱 줍니다. 요게 그 식사예요. 하루에요? 예, 요 두 덩이 딱 주면서 이거 버티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었던 이 콩깻묵인데 한번 시식을 한번 드셔보시죠. 자, 한번 드셔보시죠. 네, 한번. 네,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아. 와, 그, 사실 이런 거 그래도 같아요. 이게 콩깨가 아니라 그래도 참깨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도요. 이게 네. 무슨 놀이터 모래에다가 잠깐 떨어뜨린 거 아유 아까워 하고 주워 먹는 엄청 그런 맛이에요. 쓰고 뭐 이렇게 모래 씹는 것처럼 뭐가 씹히고 실제 그 당시 그 강제징용 왔던 그런 분들이 드셨던 그런 음식입니다. 이걸 먹고 있을 때 심정이 어떨까를 좀 느껴봤는데 이건 정말 먹어야 하니까 이걸 먹지 않으면 그냥 죽음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건이 없잖아요.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홍인규 씨, 네. 홍인규 씨라면 이 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못 버티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바다에 뛰어내리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저기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뛰어내렸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군함도에서 죽으나 그냥 바다에 빠져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해서 탈출을 시도했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대부분이 익사하시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뭐 이렇게 뗏목이나 뭐 걸치고 기적적으로 육지에 닿았다고 해도 거긴 어디예요? 일본. 그렇죠. 일본에게 결국 또 잡혀가지고 거기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인들이 군함도의 이야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그 인권 유린의 어떤 현장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선생님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면 일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또 우리의 부끄러운 면도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걸 예상했을 텐데 왜 유네스코에 굳이 등재시키려고 애썼을까요? 일단 그래서 네. 등재를 할 때 이름이 뭐냐면 딱 시대를 한정시켜요.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 유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한정 지어서 이게 유네스코 유산이 올라가면 엄청난 경제적 부를 창출시킬 수 있잖아요. 일단 이 군함도는요, 한번 좀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배를 타고 가니까 너무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공섬이 진짜 군함의 모습처럼 있을까? 섬뜩한 그런 느낌? 이런 게 든다는 이야기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1년에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만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 부를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군함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일본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곳이야말로 우리 현재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역사 교육 새로 해야 되겠어요.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왜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딱 거기까지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 하면은 네. 막 뉴스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본인들에게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정말 왜 뉴스에 많이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뭐 좀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신사참배 신사가 뭐야? 하더니 젠틀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 야, 이 젠틀맨 참배가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신사참배에 문제되고 있는 건 뭐냐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제가 정말 야스쿠니 신사를 가서 너무 놀랬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인데 한번 쭉 이렇게 돌고 오시면요.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폭탄 때문에 죽었던 사람 있잖아요. 일본군 장교. 그 일본군 장교의 그 피 묻은 옷이 거기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주 존경스럽게 전시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맨 마지막 나올 때요. 거기에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일본이 일으켰던 이 전쟁은 바로 대동아 공영권, 서양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아시아 민중을 위한, 아시아 민중의 해방을 위한 성전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리 만들기는 정말. 너무 제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장들을 일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봐요. 너무 열심히 봐요. 그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올 때 그들이 절하면서 참배하면서 들어오면서 맨 마지막에 박물관에서 그 문구를 읽고 나갔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제시대를 바라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일본의 전범들을 모셔둔 곳이에요. 거기에 참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긴 전쟁 범죄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를 직시하는 일본 정부의 저는 올바른 자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일본 정부 요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국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언뜻 하셨지만은 그 일본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자기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서 끝난 문제다라고 딱 선을 긋고 있죠. 그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통석의 여민이 뭐 가슴이 아프다느니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우리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법적인 문제 끝났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역사적으로나 어쨌든 명확하게 네.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이 네. 천시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 독도 주변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권 놓치기 아깝다는 것이죠. 뭔가 조그마한 건수 하나만 있으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건수 하나만 있으면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왜 그러면 독도를 다케시마 자기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근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교통상부와 같은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요. 딱 10개의 이유가 다 있어요. 읽어보면 또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그들과 같은, 오히려 그거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들이 노리고 있는 그 노림수일 수 있어요. 왜냐면 객관적으로나 어떤 상황 속에도 지금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불리한 입장인데 우리랑 그들이 같은 동격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은 좋아하겠죠. 같은 조건이 돼버린 거니까. 근데 요새 일본 분들이 되게 한국을 혐오하는 약간 혐한 시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실제로 그걸 당했어요. 네, 제가 일본에 촬영을 갔는데 그때 마침 그 혐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경찰 총 출동하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길 건너편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전 정말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옆에 이제 카메라가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저기 있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 나오더니 이 조선진 하면서 막 와, 막 욕을 하면서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경찰이 딱 막아가지고 위기는 모면했지만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가와서 욕을 하고 막 손짓을 하는데 두렵더라고요. 야, 잠깐 방문한 나도 이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제일 조선인들은 또 어떠실까?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바로 그 일본에서 살았던 조선인 분들은 또 어땠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 그 혐한 시위, 막 시위를 외치고 있는 그분들과 함께 똑같은 계열로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시위대. 일본인들이 똑같이 그 시대와 함께 시위를 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비록 혐한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바로 이렇게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 이분들과의 대화와 이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열쇠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